말씀하신.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창작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기 당국대 오시기 전에 우석대학교에 계셨어요. 그때 막 1년에 서너 명씩 꼭 시위도를 개비하고 그랬습니다. 우석대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경 선생님 떠나자마자 별로 시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침 또 당국대로 옮겨가시니까 또 당국대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죠? 동화 쪽도 많이 나오지만 시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안도현 선생님이 시만 잘 쓰시니까 또 도수법에서도 일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뭐 저하고 안도현 선생님 얘기하면 꼭 약속 대련하는 것처럼 짜고 주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직접 질문을 하시는 그런 이제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손만 드시면 제가 이제 마이크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냥 질문만 하지 마시고 간단한 자기 소개를 또 이런 기회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책을 읽으신 분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 외에 뭐 안도현 시인의 다른 시라든지 문학에 관한 이런 질문들 뭐 책을 안 읽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폭넓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1번 타자로 아니 먼저 하십시오. 지금 8명에서 딱 자를 거기 때문에 질문 빼다 보면 질문 순서가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판교에서 온 김지수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 시도 공부하고 있지만 원래는 연기 시도를 해서 학생들을 연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당국대 연극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판타롱 나팔바지 이야기 저는 이 책을 읽고 시로 쓴 소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이 된다면 주인공이신 조방아 선생님하고 안호석 선생님이 어떤 배우가 역할을 맡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앞서간 질문이었어서 사실 한 중간이나 끝에쯤 하고 싶었었는데 첫 자리에 앉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됐는데 혹시 조방아 씨하고 이 안호석 씨가 영화로 제작이 된다면 어떤 배우가 역할을 맡았으면 좋으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이랑 말씀해 주시죠. 추천. 네, 요즘에 드라마에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파격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로 청순한 캐릭터로 엄청 사랑을 좀 받았었는데 그때 의상이 굉장히 독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송은채 캐릭터의 옷들이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46세가 되는 임수정 씨가 동안이라서 10대, 20대 역할도 다 잘 어울리고 또 40대 조세핀 조 역할도 맡아서 판타롱 의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임수정 배우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자 배우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 희애님께서 임수정 배우랑 어울릴 만한 혹시 남자 배우 어떤 배우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임수정 배우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잘 모릅니다. 탤런트나 배우 쪽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잘 안 보시고 오로지 시즌만. 혹시 지금까지 나온 뭐 작품 중에 드라마나 영화가 된 게 있으신가요? 뭐 제가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동화도 많이 쓰시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이 방칼롱 나팔바지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방송사나 영화사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왔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자로서 제가 선생님이 여러 시편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화 연어를 굉장히 좋게 읽었었고, 그리고 높고 쓸쓸하고 외로운 제가 갑자기 외롭고 높고 네네. 거기에 나왔던 나무라는 시를 너무너무 좋게 읽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너무 많이 견디기 어려웠던 아마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 글들을 보면서 엄청 많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듣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서 제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목 설렌다. 젊은 날 저한테 그런 기분을 주셨던 분을 뵈러 가서 설렌다. 이런 말씀을 적었는데 빌어서 제 인생에서 어느 한 순간에서 굉장히 큰 힘을 주셨던 그런 독자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제가 시인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무엇이 좋은 시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제 글을 감히 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단상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제 블로그를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을 내셨다고 했었을 때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도 독자로도 굉장히 크게 호응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 가지 질문 본론 말씀은, 그런데 가끔 현대 수상작, 현대시 수상작이라는 어떤 그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안도현 선생님이 쓰시는 그런 쉽고 생활의 어떤 그 수필 같은 누구나 읽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류의 시와는 매우 다른 어떤 언어의 이미지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시들을 보는데, 그런 시들이 또 작품성의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이런 시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져야 될까? 안도현 선생님은 그런 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질문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무라는 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는 버틴다 뭐 그런 시죠? 네. 끝까지 버틴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하신 그 최근 좀 젊은 시인들 시의 난해성의 문제, 원래 시는 좀 난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보고 쟁반 같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비유가 발생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쟁반 같다라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보름달이 토마토 같다, 이거는 가능합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둥근 모습이나 토마토의 둥근 모습이나 보름달의 둥근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여학생이 이런 시를 썼어요. 고양이는 토마토다. 이게 이제 보름달은 쟁반이다, 보름달은 토마토다, 이거는 되는데 고양이는 토마토다는 안 되는 거예요. 난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따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쓰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토마토를 먹고 있었어요. 잘라서. 근데 요 밑에 자기 다리 사이에 고양이가 여기 딱 앉아 있었어요. 고양이 머리를 위에서 보니까 동그랗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 같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고양이는 토마토다라는 이 난해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꼭 시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자기 말을 하는 게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수상 작품집이나 신춘문예 방선작이나 이런 작품들이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이미 꼰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언어는 난해할 수밖에 없다. 요즘 휴대폰 중에 좀 비싼 게 뭡니까? 아이폰이나 삼성 뭐 새로 나온 것들은 좀 비싸잖아요. 그 비싸다는 것은 기계 안에 엄청난 난해한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냥 휴대폰 사용자로서는 편하게 사용할지 몰라도 이 안에 시스템은 난해하기 짝이 없는. 제가 아까 그 젊은 친구들 가르치는 게 좀 벅차다. 이것도 그 친구들하고 제 사이에 한 40년 정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나이 때 김소월이 저하고 한 5, 60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하고 김소월 사이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 시라고 하면 100년 전에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너무 기준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그만큼 고여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하고, 그 변하는 언어에 적응을 못하면 저처럼 그냥 도망 나오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젊은 언어는 난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시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시인이 많고, 시인이라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은데, 꼭 스님의 경우 뭐 아직 뭐 등단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것 같고, 뭐 꼭 거쳐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네. 블로그에 훨씬 더 좋은 글들을 올리고 그걸 또 구독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면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한 8분만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2분이 해주셨고, 좀 이따가 한 4분 정도 하고 나서 약간 쉬는 시간 겸해서, 제가 그냥 급하게 생각한 건데, 낭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자리에 그 이복희 시인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이 깐달러 나팔바지 이야기에서 좀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 있으면 좀 준비하셨다가 좀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도현 선생님께서 황주연 시인께서 여기 와 계신다는데 아주 뭐 낭송도 너무너무 잘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황 선생님도 한번 좀 같이, 그래서 질문 4개 끝나서 약간 쉬는 시간 겸해서 이복희 선생과 황주영 선생님의 뭐 딴달럼 나팔바지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안도현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으셔도 좋고요. 뭐 준비되는 대로 괜찮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이제 또 3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여기 손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도현 시인의 큰 독자였는데 이번에 이 한태로운 나팔바지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조금도 이렇게 쉬지 않고 단숨에 읽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정말 장르를 초월한 이 작품 속에서 시적 산문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시가 나오기도 했고, 에세이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소설이 나오기도 했고, 동화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강렬하게 나오는 게 이 빨간 하이힐인데요. 여기서 선생님께서 보면은
그 동백나무의 꽃과 나무를 방 안에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갖고 그 동백나무를 갖다가 꽃과 나무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쓴 그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 속에서 굉장히 잠이 들어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보풀이라는 그 장면에서 그 보풀이 또 살면서 우리가 그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풀이라는 그게 정말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한 편의 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 그리고 또 그 동백꽃이 왜 처음에 나왔을까 했더니 읽다 보니까 그 빨간 이 색깔 이런 것들이 어떤 자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았을까. 떨어지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떨어진 동백처럼 어떤 자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그 동백이나 아니면 그 보풀을 시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쓰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나오신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백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이나 예천 부근에 동백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저기 우리나라 남쪽으로 적어도 경상도 같은 대구 밑으로 전라도에는 전주 밑으로 가야 제주도 이렇게 가야 볼 수 있는 꽃이고요. 좀 통영이나 이런 쪽은 아주 이런 봄에 2월 말 돼도 꽃을 눈이 내리는데 빨간 꽃이 핀 걸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동백꽃 이미지는 좀 군데군데 좀 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더 많이 썼는데 좀 많이 드러낸 거죠. 냈고 또 하나라고 그랬죠. 보풀하기. 보풀. 뭐 채권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보풀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중국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북경공항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옆에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한 20-30명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서 일을 하고 근로자로 일을 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 북경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전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안에는 대부분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내 바로 옆에 선 그 북한 남자의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 와이셔츠의 그 깃 위쪽이 보풀이 그냥 촤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보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그 보풀로 모든 게 짐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양복을 입은 걸로 봐서는 아주 노동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갇혀 입고 나온 옷이었는데 그 작은 보풀 하나가 그 사람의 몇 년간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보풀 때문에 아주 울컥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 패션이나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옷 그냥 있는 대로 아무거나 걸쳐 입고 어제 잠자리에서 입었던 옷 입고 그냥 읍내도 나가고 이러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 패션과 의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자료도 좀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옷의 보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풀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한두 챕터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